어머니의 산소 앞에 섰던 날, 막내 손녀가 울먹이며 뱀이야 라고 외치며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지렁이를 보고 놀란 것이라 생각했지만 봉분 옆 틈새에서 실제로 뱀이 느릿하게 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뱀의 몸은 두껍고 눈빛은 마치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뱀을 쫓았지만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그날의 일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정만수, 경북 영천에 살고 있으며 올해 68입니다. 12남매 중 장남으로 형제 자매가 많아 어릴 적엔 밥그릇 싸움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집안이 북적이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동네 사람들마저 정신신의 식구들만 모이면 마을 잔치네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큰 가족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어머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고 저희는 영천 근교 상기슬개에 어머님의 묘를 마련했습니다. 양지 바르고 터가 좋은 자리였으며 제가 직접 장소를 알아보고 형제들 모두가 만족해했던 곳입니다. 올해 3월, 어머님의 기일을 맞아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겨울철이 길고 아버님 건강도 염려되어 그동안 함께 가지 못했던 묘소였지만 올해는 날씨가 따뜻하고 봄 기온이 돌았기에 아버님을 모시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오랜만에 외출에 조용히 갓을 눌러 쓰시고 가보자, 가야지. 내 어머니 보러 한번 가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날만큼은 단단하고도 결연해 보였습니다. 묘소에 도착하니 봉분 주변 풀은 잘 자라 있었고 손주들은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고 며느리들은 제사 음식을 펼치며 분주했습니다. 아버님은 평평한 돌에 앉아 한참을 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 손녀가 다시 울먹이며 뱀을 보았다고 외쳤고 모두가 그 아이가 놀란 줄만 알았지만 묘석의 틈새에서 실제로 한 마리 뱀이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회갈색의 몸은 꽤나 두툼했고 눈빛은 어딘가 사람을 보는 듯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형제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뭇가지를 들고 쫓자 뱀은 풀숲으로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아버님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다가가 괜찮으신지 묻자 아버님은 조용히 입술을 달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산소,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 뱀의 눈빛과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와 집안이 다시 시끌벅적해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은 시골 묘지에 뱀 나오는 게 뭐 대수냐며 가볍게 넘겼지만 저는 그 자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뱀이 나온 곳은 어머니 묘의 정면, 정확히 봉분의 오른편이었고 묘를 조성할 당시 단단히 다졌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풀이 누렇게 죽어 있었고 흙이 미세하게 꺼진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차를 몰고 다시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산에는 아무도 없었고 마른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은 모두 떨어져 길 위는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묘를 바라보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뱀이 사라졌던 자리에는 작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도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묘가 단지 흙과 돌로 이루어진 무덤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무덤에 함께 묻힌 것들이 우리 가족이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가지가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발끝에 스쳤다.
산소 앞에 다다르자 나는 그 자리를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믿기 어려운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도 뱀이 나왔다. 어머님의 봉분 바로 옆, 마치 의도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나와 눈이 마주친 듯 한참을 멈춰 있었다. 그리고는 아무 소리 없이 봉분 뒤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춘 듯했고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놓칠 뻔했다. 조심스럽게 뱀이 사라진 방향으로 다가가 손으로 흙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그곳의 흙은 다른 곳과는 달랐다. 단단하지 않고 누군가가 손을 대어 다시 덮은 듯 느슨하고 축축했다. 뚜렷한 흔적이 없었지만 직감은 확실히 말했다. 이 묘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훼손되었다. 풀은 시들어 있었고 봉분의 한쪽 모서리는 전에 비해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손으로 땅을 더 파보지 못한 것은 단순히 망설임 때문이 아니었다. 무엇이 나올지, 어디까지 파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동사무소와 이장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묘에 이상한 흔적이 있고 봉분이 꺼진 느낌이 든다며 누군가가 손을 댄 것 같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요즘도 무덤 도굴이 종종 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현장 조사를 위해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더 확고해졌다. 어머님께서 무언가를 말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뱀의 눈빛이든 흐트러진 흙이든 나를 향해 묘지를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국 형제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렸다. 며칠 전 기일에 간신히 모두가 모였지만 이번엔 반응이 달랐다. 바쁘다. 일이 많다며 절반 가까이가 참석을 미뤘다. 12형제 중 절반 남짓만이 모였고 그나마도 분위기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사실 모두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묘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식탁 한쪽에 묵묵히 앉아 계셨고 동생들은 애써 평소처럼 예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 어머님 묘를 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다. 막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형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설마 또 그 뱀 때문이야? 산에도 들에도 뱀은 많아. 서울 근교 산에만 가도 매번 뱀 나온다고. 셋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다른 일도 있어? 뱀 말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며 며칠 전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봉분 엮어진 땅, 시든 풀, 그리고 희미하게 찍힌 뱀의 형상. 이거 봐,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아. 2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뱀이 나왔어. 그리고 흙도 다 파헤쳐진 상태였고. 누군가가 건드린 거야. 그 순간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의심이 의심을 부르고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묘가 담고 있는 것은 단지 고인이 쉬는 공간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둘로 나뉘었다. 그냥 그대로 두자는 쪽과 그래도 확인은 해보자는 쪽 둘째는 단호하게 말했다. 형, 산소는 조상님이 쉬는 곳이야. 괜히 건드리면 집안의 탈나, 설령 누가 뭘 묻었다 해도 어머니가 그걸로 불편해하실 분이 아니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리 장남이라 해도 나는 12형제 중 한 명일 뿐이었다. 이장을 결정하는 건 어머니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는 일일 뿐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얽혀있는 감정까지 건드릴 수 있는 일이었다.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자리는 내가 젊을 적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자리였다.
만수가 고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정해준 거다. 형제들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그날 내 어머니 산소에서 뱀이 나왔을 때 나는 알았다. 그건 그냥 짐승이 아니었다. 뭔가 말하고 있던 거였다. 그 말에 나는 비로소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만수야, 내가 해라. 자식 중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지.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자 처음엔 반대하던 동생들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나는 정식으로 이장을 신청했고 관련 서류와 공문 발송도 모두 준비되었다. 이장을 진행할 날짜는 음력 2월 초하루 길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기까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뱀의 눈빛, 묘지의 음산한 기운,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였다. 이장 당일, 새벽부터 상기스렌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해가 떴지만 산 전체는 젖은 듯 눅눅했고 묘지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마른 낙엽이 발끝에 달라붙었다. 그날 형제 중 8명이 함께했고 장의사 팀과 동사무소 공무원도 참석했다. 동생들은 다소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나는 목이 바싹 마른 채 아버지를 부축해 봉분 앞에 모셨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사비흙을 두드렸고 인부 3명이 돌아가며 봉분을 허물기 시작했다. 나는 곁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 생전의 사진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다. 30분쯤 지났을 무렵 땅속에서 갑작스런 감탄이 흘러나왔다. 이거 관이 하나가 아닌데요. 장의사가 삽을 멈추며 말했다. 깊이가 이상합니다. 관이 2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아래로 꺼지는 듯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되물었고 장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위에 얹어있는 구조입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동생들은 멍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다. 2개의 관이 위아래로 겹쳐 묻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첩장이었다. 누군가가 어머니의 관 위에 다른 관을 얹고 흙으로 덮은 것이었다.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어머니는 그 무거운 나무관 아래서 아무 말씀도 없이 누워 계셨던 것이다. 그동안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느끼지 못했다. 내 입에서 터진 것은 비명도, 울음도 아닌 외침이었다. 어머니, 옆에 있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동생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묘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위에 얹어있던 관은 비교적 새 것이었다. 장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불법입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공무원은 위쪽 관의 기록을 확인하겠다며 현장을 사진으로 남기고 행정조회에 들어갔다. 장의사 팀은 조심스럽게 2관을 분리해 준비된 운구차로 옮겼다. 그 순간에도 나는 어머니가 흙 속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무게를 생각했다. 혈육조차 몰랐던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조용히 그 아래서 견디고 계셨던 것이다. 그날 묘에서 나타난 뱀은 단지 이상한 생물이 아니었다. 그건 어머니의 시선이었다. 만수야, 나 좀 꺼내다오. 어머니는 그 말씀을 직접 하시지 못해 뱀을 통해 몸으로 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무서웠다. 그 위에 얹어있던 관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어머니 위에 묻혔는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다. 어머니의 관은 인근 가족묘역으로 조심스럽게 옮겨 모셨고 위에 얹어있던 관은 시의 임시 안치소에 보관되었으며 조사기관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묻고 있다. 무덤 위에 덮인 비밀은 누구의 것이며 또 누구의 선택이었는가? 한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진실의 시작일 수 있음을
그날 우리는 어머니의 산소 앞에서 똑똑히 배웠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묘지에서 발견된 이중 매장 중 위쪽 관에는 어떤 등록번호도 공식 표식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 속에서 확인된 유골의 치아 보철과 병원 기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은 간결하고 분명했다. 관의 주인은 박민아 씨입니다. 사망 시점은 3년 전 봄이며 등록상 어머니는 김정혜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아래로 철렁 내려앉았다. 김정혜, 박민아. 그 이름은 너무도 익숙했다. 김정혜 씨, 곧 정희 이모는 어머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같은 마을에 시집와 평생을 함께 밭을 잇고 자식을 키우며 때로는 자매처럼, 때로는 이웃처럼 가까이 지낸 사이였다. 우리 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그녀를 정희 이모라고 불렀다. 진짜 이모는 아니었지만 우리 집에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어머니가 12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정희 이모는 늘 아이가 없어 외로움에 잠겨 계셨다. 하나만 낳고 싶다. 하나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김칫국 한 그릇을 들고 와 또 복을 보태셨네 하며 웃어주셨다. 어머니는 그런 정희 이모를 늘 안쓰럽게 여겨 입덧 중에도 미역국을 끓여 나누고 태몽을 꿨다며 작은 부적처럼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들려온 소식. 정희 이모가 딸을 낳았다는 것이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박민아였다. 미나는 어릴 적 종종 우리 집에 놀러왔고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 해맑게 웃곤 했다. 그런 미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바로 3년 전 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계절이었다. 나는 꽃 주소지를 수소문에 읍내의 한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정희 이모가 그곳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도착한 나는 조용히 복도를 지나 창이 살짝 열린 병실을 들여다보았다. 침대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켜지지 않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눈빛은 시간이 멈춘 듯 혹은 오랜 시간을 잃은 듯 흐려져 있었다. 그 순간 내 곁으로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분이신가요? 나는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정희 이모님은 정말 가까운 사이셨어요. 간호사는 내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러셨군요. 정희 어르신, 예전엔 딸 이름을 자주 부르셨어요. 미나, 우리 미나, 그렇게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어요. 나는 잠시 머물다 조용히 물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을 이어갔다. 3년 전쯤이에요. 따님이 아이를 낳다가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났대요. 아이도 살지 못했고요. 장례도 조용히 혼자 치르셨다더군요. 그때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죠. 이후엔 사람도 거의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간호사는 조심스레 덧붙였다. 몇 달 지나 마을에서 쓰러진 뒤론거의 기억도 말도 멈추셨습니다. 나는 병실 문턱에 서서 여전히 텅 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정희 이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다. 말없이 모든 것을 삼킨 얼굴이었다. 누군가의 삶이 그렇게 소리 없이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무력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오랜 인연, 그리고 묘 위에 얹어있던 관 하나하나의 퍼즐이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다. 며칠 뒤, 읍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정희 이모는 이웃의 신고로 발견되어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노인 등록이 되었고 지금의 요양병원으로 연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따로 보호자도 없었고 그 후로는 면회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사로잡혔다. 박미나가 결혼했다는 소식조차 사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 그녀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고 정희 이모도 어머니와 함께 김장도 하고 밭일도 함께하며 자매처럼 지냈다. 그러다 어느 해 이사를 떠났고 그 뒤로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도 그 일에 대해 깊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미나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언제 아이를 가졌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우리도 각자의 삶에 바빴고 과거의 인연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김정희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가깝게 지낸 친구, 가장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분은 늘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희 집은 복이 많아서 부럽다. 나는 그 말의 진심을 너무도 늦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꺼냈다. 낡은 수첩, 오래된 사진, 그리고 몇 장의 편지들. 사진 속 정희 이모는 김장날 고무장갑을 끼고 웃고 있었다. 어머니 곁에서 언제나 사진 속에만 웃고 있던 그분이 어머니의 무덤 위에 딸을 눕혔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을 자주 찾았다. 말없이 병실 침대 곁에 앉아있다가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녀는 늘 꺼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창밖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다. 나에게 시선을 주거나 말을 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무 기대 없이 병실 문을 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도 텔레비전도 아닌 병실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이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생전 사진을 꺼내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려드렸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그 미소가 정희 이모의 손끝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고개가 느릿하게 돌아왔고 그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오래된 골목 어귀에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마주친 듯한 잊히지 않은 정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안도와 아쉬움,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입술이 천천히 열렸고 마치 속삭이듯 말이 흘러나왔다. 그 사람은 날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어. 내가 애 하나 못 낳고 울고 있을 때도 말없이 김칫국 내밀던 사람, 입덧할 땐 미역국 끓여주고 태몽 꿨다며 부적처럼 쥐어주던 사람. 그 사람은 나한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녀의 입술은 멈추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이 12이나 낳고 모두 잘 살고 그 무덤이라며 우리 미나 다시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당이 그랬어. 복 많은 여자의 묘 위에 올리면 다시 온대. 다시 품게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고백은 마치 오래 감춰졌던 관처럼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와 눈빛은 마치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고백처럼 느껴졌다. 미나. 우리 미나. 불쌍한 내 딸. 그녀는 그날 병원에서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노라 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아이가 다시 태어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노라고. 그 말을 하며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줄이 흘렀다.
세상과 단절된 줄 알았던 그 눈동자는 확실히 나를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너무 오래 가둬두었던 죄책감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정희 이모에게 어머니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구원의 대상이었다. 다시는 품을 수 없는 딸을 대신 안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병실을 나서며 어머니의 생전 사진 한 장을 그녀의 손 위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사진 모서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도 끝 창가에 멈춰선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 깊이 쌓여있던 응어리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정희 이모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누워 계셨던 것이다. 말없이, 묻지도 않고 모든 것을 품은 채.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며칠 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파묘 당시 촬영된 사진과 동사무소의 공식 보고서에 따라 무단 매장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담당 공무원은 말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첩장은 장례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이며 가족 측에서 고발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나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벽을 바라보았다. 고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화를 끊은 후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다시 한번 형제들은 의견이 갈라졌다. 이건 명백한 범죄야. 엄마를 짓눌렀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도 그분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잖아. 딸이 죽고 제정신이 아니었잖아. 그럼 우리가 당한 건 뭐야? 엄마가 그런 모습으로 묻혀 계셨다고. 의견은 팽팽했고 결국 동생들은 내게 결정을 맡겼다. 형이 알아서 해. 엄마 묘는 형이 책임지고 지켜왔으니까.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바깥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다. 어둠 속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퍼진 가로등 불빛이 아버지의 뺨을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 이모를 고발하면 처벌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말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예전의 단단함은 없었다. 대신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내려앉은 피로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슬픔이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나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기억하냐? 내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그날 말이다. 정희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있었어. 신발도 못 벗고 그냥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더라. 아버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날을 떠올리셨다. 내가 나가서 부축하려 하니까 바닥 짚고는 그러더라. 나 아직 할 말이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데 그 말만 계속 중얼거리더라. 그땐 그냥 큰 상심 때문이라 여겼다고 하셨다. 연락도 뜸했으니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거니 했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가끔씩 어머니와 정희 이모는 연락을 주고받으셨다. 명절 지나면 안부를 묻고 어머니는 그녀의 생일을 잊지 않고 전화도 하셨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이 들리면 멀리서 약을 사서 붙여주시기도 했단다. 그런 교류는 늘 조용히, 말없이 오갔다. 결혼식 소식이 들렸을 때도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서 가지 못하고 대신 축의금을 사람을 통해 보내셨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묵묵히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덧붙이셨다. 정희가 그랬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집에서, 그 인생에서 못 버텼을 거야.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마다 내 어머니가 와서 김칫국 한 그릇, 수건 한 장 놓고 갔대. 그게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울더라. 그렇게 아버지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른들만이 알고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셨다. 정희 이모의 집은 언제나 고요하고도 무거운 집이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돈이 생기면 어딘가로 사라졌으며 시어머니는 자식 못 낳는다고 노골적으로 구박했다. 동네 사람들도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집, 골치 아프다고 수군거렸다. 몇 년을 그렇게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나이 40이 넘어 아이를 가졌는데 그것도 딸이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는 씨가 말랐다며 핍박을 더했고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에게서 미움을 받았다. 그런 날들 속에서 어머니는 말없이 김칫국이나 찐 감자를 들고 찾아가던 사람이었다. 정희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대. 누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해준 시간이었다고. 자식도, 남편도 아무도 그런 걸 준 적 없었는데 내 어머니가 그걸 준 사람이었대. 그 시어머니가 죽고 남편은 결국 술과 여자에 빠져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딸 하나였는데 그 딸마저 아이 낳다 죽었다. 너무도 딱한 사람이었다. 내 입에서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도 어머니 묘해?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었겠어요. 인부들을 썼겠죠. 돈을 주고 사람을 불렀든 무당 말을 믿고 누굴 데려왔든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까지 끌어들여서 남의 묘 위에 딸을 묻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체념한 듯 말씀하셨다. 맞다. 잘못이지. 큰 잘못이다. 죽은 사람 무덤을 건드린 건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근데 말이다. 그 사람도 벌받고 살았다. 사랑해서 낳은 딸, 그 딸이 아이 낳다 죽었고 손주도 못 살았고 정희는 그 이후로 정신이 무너졌지. 지금은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못 부르고 말도 못해 그렇게 사람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신을 부를 이름 하나조차 없는 사람이 됐어. 그게 벌이 아니면 뭐겠니?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끝마저 놓아버린 삶. 아버지는 말했다.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자신이 잘못한 것,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라도 딸을 위해 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딸이 그 무덤에서 조금이라도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아버지는 담담히 말하셨다.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릴 적엔 칭찬처럼 들렸던 복 많은 집 기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아프고 외로운 말이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어머니의 넉넉함과 인내는 결국 누군가의 간절함까지 품어내며 자신의 무덤 위에 다른 관이 올라오는 자리마저 허락하고 말았다. 물론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외면하지 않았을 어머니의 마음을 나는 믿고 싶었다. 어머니는 지금도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계실 거라고. 아버지처럼, 늘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전했다. 명백한 불법이었지만 그것은 해를 끼치기 위한 악의가 아니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슬픔의 자리였을 뿐이라고.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했지만 그 허전함은 처음으로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조여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한 그런 낯선 평온이 밀려왔다. 며칠 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익숙한 예감이 들었다. 수학이 넘어 들려온 간호사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조심스러웠다. 정희 어르신, 오늘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에도 나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귀에는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고 세상이 잠깐 멈춘 듯 고요했다. 간호사는 말했다.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자주 병원을 찾아와 주셨고 연락처를 남겨주셨기에 가족은 아니더라도 마지막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그 이후로 간호사가 무슨 말을 더 이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가슴 안쪽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마치 눈 덮인 산길을 걷다가 발미 돼서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감정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장례 준비를 시작했다. 병원에서 인계받은 정희 이모의 유해는 작은 관 안에 고요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가지런한 흰천이 덮여 있었다. 박민아의 유골은 파묘 직후 시립장례식장에서 절차에 따라 화장이 진행되었다. 작은 유골함 하나, 이름표도 없이 조용히 임시 보관함에 놓여 있었다. 반면 정희 이모는 아직 관 안에서 차가운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다. 관계 서류에는 무연고자라는 세 글자만이 단정하게 찍혀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이모의 관을 그대로, 그 손과 몸,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있는 그대로 품은 채 흙으로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었다.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불태워 사라지게 하는 건 왠지 너무 쓸쓸한 일이었다. 딸은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졌지만 어머니만큼은 따뜻한 땅 속의 온전한 모습으로 눕혀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작은 언덕 위의 묘터에 하나의 관과 하나의 유골함을 나란히 묻었다. 두 사람의 무덤은 언덕 위에 쌀이 드는 방향을 마주보며 조용히 나란히 놓여있다. 크고 화려한 비석은 없지만 단정한 흙무덤 위로 작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가끔 나는 그곳을 바라본다. 집에서 멀지 않은 언덕이어서 아침 저녁 고개만 돌려도 그 자리가 눈에 들어온다. 아버지도 그곳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어. 혼자 가지 않게 해줬으니 됐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형제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말들이 오갔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의 무덤 위에 관을 올렸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건 아닌지 그런 속말들이 은근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따지지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그 언덕 위에 그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믿고 싶었다. 어머니라면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워 계시다가 그날 위에 관이 올려졌던 순간에도 분명 이유를 아셨을 거라고. 마지막에는 아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잘 왔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두 무덤 앞에 국화한 송이를 조심스레 올려두고 돌아선다. 바람이 불면 풀잎이 살랑이고 그 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작게 인사를 건네는 듯 들린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언덕을 내려온다. 내가 다시 살아가야 할 또 다른 하루를 향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노후에 마주할 수 있는 복잡한 금융 문제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들께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작지만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